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제 10장. 은둔 생활에 들어서는 첫걸음으로서는 멋진 것이었다. 넉 주 동안 알아누워 뒤척이게 되었으니 이 스산한 바람, 매운 북녘의 하늘, 다닐 수 없는 길, 그리고 꿈을 대는 시골 의사들, 사람들의 얼굴이라고는 볼 수도 없는 이 정막, 그리고 무엇보다도 망측한 것은 봄이 올 때까지는 문 밖에 나갈 생각 따윈 아예 하지 말라는 케네스 선생의 무서운 선고이다. 히스클리프 씨가 이제 막 문병을 와주었다. 이래 전쯤에는 뇌조 한 쌍을 보내주었다. 이 겨울의 마지막 것이었다. 악당 같으니 내가 이렇게 몸져 누운 것에 그도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다는 것을 그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참 내 침대에서 좋게 1시간이나 앉아 있어주고 다른 사람들처럼 알약이나 물약, 발포고나 거머리 얘기 따위를 지루하게 늘어놓지도 않는 고마운 사람의 비위를 내가 어떻게 감히 거스를 수 있겠으랴. 이것은 아주 한가로운 휴가이기도 하다. 너무 허약해서 책을 읽을 수도 없지만 재미있는 것이면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단 가정부를 불러올려 그 이야기를 마치게 하면 좋을 게 아닌가. 그녀가 전에 얘기한 데까지의 주요한 사건은 기억이 난다. 그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도망을 가서 3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었지. 그리고 여주인공은 결혼을 하고 종을 흔들어야지. 내가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알면 그녀도 기뻐할 거야. 딘 부인이 왔다. 약을 잡수실 때까지는 아직 20분이나 있어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제발 약소리는 하지 마오. 내 소원은 가루약은 그만 잡수셔도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네요. 대환영이오. 내 말이나 좀 들어보시오. 이리 와 앉아요. 그 쭉 늘어놓은 쓴 약병만 만지지 말고 주머니에서 뜨개질거리나 꺼내시오. 옳지. 자, 히스클리프 씨의 사연이나 계속 얘기해봐요. 전에 얘기한 데서 오늘날까지 그가 유럽 대륙에 건너가서 교육을 받고 신사가 되어 돌아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서 특대생이라도 된 건지, 또는 미국에라도 도망가서 자기를 길러준 영국 군인의 피를 흘리게 하여 이름이라도 떨쳤는지, 아니면 영국의 대로에서 쉽게 한미천 장만했는지, 그러한 일들을 조금씩 했는지도 모르죠, 주인님. 그러나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요. 그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모른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야만인인 것처럼 무식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만큼 교양을 쌓았는지도 저는 몰라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실증나지 않으실 것 같으면 분부대로 이야기를 계속하지요. 오늘 아침에는 기분이 좀 나으신가요? 훨씬 낫소. 잘 됐군요. 저는 캐서린 아씨를 모시고 드러시 크로스 저택으로 옮겨왔답니다. 예상한 것보다도 아씨는 훨씬 얌전해서 뜻밖이었습니다만 기뻤죠. 아씨는 린튼 서방님을 지나칠 정도로 좋아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에게도 아주 살가웠답니다. 그 남매도 확실히 아씨를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인동덩굴 쪽으로 휘어진 것이 아니라 인동덩굴이 가시나무를 감은 격이었죠. 서로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꼿꼿이 서 있으면 다른 쪽 사람들이 굽어드는 것이었어요. 반대도 하지 않고 냉담하지도 않은데 누군들 고약하게 굴거나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에드거 서방님은 아씨의 기분을 건드릴까봐 몹시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씨에게는 그것을 숨겼지만 제가 만약 딱딱하게 대답하는 것을 듣거나
다른 하인이 아씨의 거만한 명령에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거나 하면 자기 때문에는 그런 적이 없는 얼굴을 불쾌하게 찌푸리곤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는 것이었어요. 서방님은 여러 번 고분고분하지 못한 제 태도에 대해 엄격한 주의를 주었어요. 아씨가 화내는 것을 보실 때 느끼는 고통이란 칼에 찔린 아픔보다도 더하다고 단언하셨죠. 마음씨 고운 서방님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저도 화를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반년 동안은 폭발하게 하는 불이 가까이 없었기 때문에 화약 같은 아씨의 성미도 모래처럼 잠잠했지요. 그러나 이따금 캐서린 아씨는 우울하고 말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서방님 쪽에서도 말없이 동정하셨죠. 전에는 기분이 참 울적한 적이 없었는데 중병 때문에 체질 변화가 생긴 거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다시 햇빛이 비친 듯 아씨의 기분이 좋아지면 그분도 명랑한 얼굴로 반겼답니다. 정말 그분들 사이에는 날로 더해가는 깊은 행복이 깃들었다고 해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행복도 끝장이 났답니다. 글쎄 우리 인간이란 결국 자기 본위가 되고 마는가 보죠. 순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 해도 거만한 사람보다는 더 정당하게 이기적이라는 차이뿐이죠. 그리하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서로 상대가 자기의 이해를 자기 위주로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그분들의 행복은 끝장이 났던 거랍니다. 9월의 어느 아늑한 저녁에 저는 손수 딴 사과를 담은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뜰에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미 어두워졌고 안뜰의 높은 담장 너머로 달이 떠 있어 여기저기 집안에 튀어나온 모서리에 무언가 숨어 있는 듯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저는 문 옆 계단에 바구니를 놓고 쉬면서 부드럽고 향기로운 공기를 좀 더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현관을 등지고 달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넬리, 당신이야? 그것은 깊이 있는 음성이었고 외국인 같은 어조였어요. 그런데 제 이름을 발음하는 투가 어딘지 귀에 익은 데가 있었어요. 저는 누군가 하고 두려워하면서 돌아보았어요. 문들은 닫혔고 계단 쪽으로 오는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현관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얼굴과 머리가 검고 검은 옷차림을 한 키가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는 현관 옆에 기대어서 문을 열려는 듯 걸쇠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대체 누굴까? 언쇼 서방님일까? 아니지, 목소리가 닮은 데가 없는데.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서 1시간을 기다렸어. 그는 제가 계속 뚫어져라 살피는 동안 다시 말했습니다. 내내 주위가 쥐 죽은 듯 고요하더군. 그래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 나를 모르겠어? 봐, 낯선 사람이 아니야. 달빛 한 가닥이 그의 모습을 비췄어요. 두 뺨은 거무스레했고 검은 구렛나룻이 반쯤 덮여 있었어요. 눈썹은 험상궂고 두 눈은 깊이 박혀 특이한 데가 있었죠. 그 두 눈이 기억에 되살아났어요. 저는 그를 이 세상 사람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몰라 소리치고 놀라움에 두 손을 쳐들었습니다. 뭐? 네가 돌아온 거야? 정말 너야? 정말? 그래, 히스클리프야. 그는 대답하고서 저를 보던 눈을 들어 창들을 쳐다보았지만 창들은 하나하나 달빛만을 반사할 뿐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없었어요. 다들 집에 있는 거야? 그녀는 어디 있어, 넬리? 당신은 반갑지 않겠지만 그렇게 당황할 필요는 없어. 그녀가 여기 있어? 말해봐. 그녀와 한마디만 하고 싶어. 당신 안주인 말이야. 가서 기머튼에서 온 어떤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해줘. 아가씨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소리쳤어요.
아가씨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뜻밖의 일이라 나도 이렇게 어리둥절한데 아가씨는 실성하시겠네. 당신이 정말 히스클리프란 말이지? 그런데 못 알아보겠네.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 군인 노릇이라도 한 거야? 가서 내 말을 전해줘. 그는 갑갑한 듯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주기 전까진 지옥에 있는 기분이라고. 그는 걸쇠를 벗겼고 저는 들어갔지요. 그러나 린튼 내외분이 계시는 거실에 이르렀을 때 저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마침내 저는 촛불을 켜드릴까 하고 여쭈어 보는 것을 구실 삼기로 결심하고 문을 열었죠. 그분들은 함께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창은 바닥벽에 닿도록 열려 있어 뜰의 나무와 넓은 숲 너머로 기мот은 골짜기가 보이고 한 가닥 안개가 굽이쳐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었죠. 아마 보셨겠지만 예배당을 지나 얼마 안 가면 늪에서 흘러오는 도랑이 그 골짜기를 돌아 흐르는 개천과 합쳐지죠. 워더링 하이츠는 이 은빛 안개 위에 솟아 있었지만 우리가 살던 집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너머 좀 낮은 곳에 있는 것이었죠. 방 안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또 그들이 바라보는 경치도 모두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죠. 그래서 촛불을 켤까 하고 묻고 나서는 용건을 말하지 않고 나오려 했지만 제가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 되돌아가서 중얼거렸어요. 기모튼에서 온 분이 배웠으면 하네요, 아씨. 무슨 볼일로? 캐서린 아씨는 물었어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커튼을 닫아줘, 넬리. 그리고 차를 올려와. 곧 돌아올 테니까. 그리고 나서 아씨는 방으로 나아갔어요. 에드가 서방님은 별 생각 없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히스클리프예요. 생각나시겠지만 언쇼 서방님 댁에 살던 사람 말이에요. 뭐라고? 그 집시라고? 그 들에서 일하던 녀석? 왜 캐서린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분은 외쳤어요. 쉿,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아씨께서 들으시면 언짢아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달아났을 때 얼마나 상심하셨다고요. 그가 돌아온 것을 아씨는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린튼 서방님은 안뜰이 내다보이는 방 저쪽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분은 창을 열고 몸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이 그 밑에 있었던 게죠. 그분이 재빨리 이렇게 소리치셨으니까요. 여보, 거기 서 있지 마요. 누구든 특별한 손님이거든. 데리고 들어와요. 이윽고 걸쇠 걸리는 소리가 들렸고 캐서린 아씨는 너무 흥분하여 반가운 기색도 없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정신없이 2층으로 뛰어 올라왔죠. 정말 그 얼굴을 보았다면 누구라도 무서운 병고가 일어난 걸 거라고 짐작했을 거예요. 아, 에드거, 에드거! 아씨는 서방님의 목덜미를 덥석 껴안고 헐떡이며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 에드거, 여보, 히스클리프가 돌아왔어요. 정말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껴안은 팔을 쥐어짜듯 죄었어요. 그래. 서방님은 짜증이 난 듯 외쳤어요. 그렇다고 내 목을 조르진 마오. 그 사람이 그렇게 중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한 적 없소. 그렇게 미칠 필요는 없잖소?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아씨는 기쁨을 약간 억누르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제는 두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 올라오라고 할까요? 이리로? 서방님은 말했어요. 이 거실로 말이야? 그러면 어디로 오란 말이에요? 아씨는 되물었어요. 서방님은 화가 난 듯 했고 그 사람에게는 부엌이 더 적당한 곳일 거라는 뜻을 내비치셨죠. 린튼 부인은 말도 안 된다는 듯이 그분을 보았어요. 그분의 까다로움을 노여움 반, 비웃음 반으로 대하는 듯 했죠. 안 돼요. 아씨는 잠시 후에 말을 이었어요. 내가 부엌에나 앉아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 탁자를 둘 놓아, 엘렌. 하나는 지체 높으신 주인과 이사벨라 아가씨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신분이 낮은 히스클리프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겠죠, 여보?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에 불을 켜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말씀하세요. 나는 달려 내려가 손님을 붙들겠어요. 너무 기뻐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씨는 막 뛰어가려고 했지만 에드거 서방님이 붙잡았어요. 넬리가 가서 올라오라고 해. 그분은 저를 보고 말했어요. 그리고 캐서린, 기뻐하는 건 좋지만 바보같이 굴진 마오. 당신이 도망간 하인을 오빠로 맞이하는 걸 집안 전체에 보일 필요는 없으니까. 내려갔더니 히스클리프는 분명히 들어오게 하리란 걸 예상한 듯이 현관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왔어요. 그를 주인과 아씨가 있는 대로 안내했을 때 두 분이 얼굴을 붉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격한 말이 오간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나 아씨는 히스클리프가 문간에 나타나자 또 다른 감정으로 얼굴을 붉혔어요. 아씨는 뛰어내려와 그의 두 손을 잡고 린튼 서방에게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린튼 서방님의 내키지 않는 손을 잡아 그의 손에 덥석 쥐어주었죠. 그때 난로불과 촛불이 환한 곳에서 보니 히스클리프의 달라진 모습은 정말이지 깜짝 놀랄 정도였답니다. 그는 키가 크고 튼튼하고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 되어 있어 그 옆에선 우리 주인은 아주 가냘픈 소년 같아 보였죠. 히스클리프의 고든 자세는 군대라도 다녀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게 했어요. 그의 표정과 얼굴 윤곽은 린튼 서방님의 얼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고 총명해 보였으며 옛날에 전했던 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미개인과 같은 사나움은 아직도 찌푸린 미간과 음울한 열정으로 불타는 두 눈에 숨어 있었지만 별로 두드러지지는 않았죠. 그의 태도에는 위험까지 배어 있었고 우아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준엄했지만 거친 점은 말끔히 가셔져 있었답니다. 우리 주인도 저처럼 놀랐지만 그 이상이어서 조금 전에 일하는 녀석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투로 대해야 할지 몰라 잠시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히스클리프는 린튼 서방님의 가냘픈 손을 놓고 상대편이 말하려고 할 때까지 차갑게 그분을 보고 서 있었어요. 앉으시죠. 서방님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집사람이 옛날을 생각해서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대접해 주었으면 할 뿐만 아니라 나도 집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생겨 흐뭇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히스클리프는 대답했어요. 나와 관계된 일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꺼이 한두 시간 머물겠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캐서린 아씨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캐서린 아씨는 마치 자기가 눈을 떼면 그가 사라져 버리지나 않을까 염려하듯이 그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어요. 히스클리프는 아씨를 자주 보지는 않았고 이따금 한 번씩 재빨리 슬쩍 보는 것으로 그쳤어요. 그러나 볼 적마다 더 자신있게 아씨의 눈길에서 들이마시는 기쁨을 숨김없이 그도 내비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기쁨에 너무 열중해 있어서 거북한 것도 잊어버렸죠. 그러나 에드거 서방님은 반대로 불쾌감으로 인해 점점 창백해졌답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 양탄자를 가로질러 가서 히스클리프의 손을 다시 잡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깔깔 웃었을 때 그 불쾌감은 절정에 달했지요. 내일쯤이면 꿈 같다는 생각이 들 거야. 아씨는 외쳤어요. 다시 너를 보고 만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거야. 잔인한 히스클리프. 사실은 이렇게 맞이해 줄 것도 없지. 3년 동안이나 자취도 소식도 없이 내 생각은 하지도 않았으니. 네가 나를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널 생각했을 거야. 그는 중얼거렸어요. 캐시, 네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그리고 저 밑들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런 생각을 했지. 아마 놀랄 것이고 기쁜 척 하겠지만 그러는 너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그 뒤에는 힌들리에 대한 원한을 풀고 그리고는 자살을 해서 법에 신세를 지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러나 내가 이렇게 반겨줘서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에서 사라져버렸어. 이 다음에 찾아올 때는 또 달라진 태도로 나를 대하지 말아줘.
아니, 또다시 나를 쫓아내진 않겠지. 내게 정말 미안했지? 그렇지? 그래, 이유가 있었으니까. 너의 음성을 마지막 들은 뒤로 지독히도 고생해 왔으니까. 하지만 오직 너를 위해서 싸워 나간 것이니까 나를 용서해 줘야 해. 캐서린, 식은 차를 마시지 않으려거든 제발 식탁으로 오지. 린튼 서방님은 평상시 어조와 적당한 정도의 예의를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말을 가로막았어요. 오늘 밤 어디서 묵을지는 모르겠지만 히스클리프 씨는 먼 길을 가야 할 거요. 나도 목이 마르고. 캐서린 아씨는 차주전자 앞으로 나왔고 이사벨라 아가씨도 종소리를 듣고 왔어요. 저는 두 분에게 의자를 가져다 드리고 방을 나왔죠. 차 마시는 시간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캐서린 아씨는 잔을 채우질 않았어요. 아씨는 먹을 수도 없었고 마실 수도 없었던 것이죠. 에드가 서방님도 차를 조금 따랐지만 역시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손님인 히스클리프는 그날 저녁엔 1시간 이상 있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가 떠날 적에 저는 기머튼에 가느냐고 물었어요. 아니, 워더링 하이츠로 가는 거요. 아침에 갔을 때 언쇼 씨가 나를 초대했어. 언쇼 씨가 그를 초대했고 그가 언쇼 씨를 방문했다니. 그가 간 다음 저는 이 말을 골똘히 생각해 보았답니다. 그가 위선을 좀 익힌 다음 이 고장에 돌아와 탈을 쓰고 나쁜 짓을 하려는 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그가 돌아오지 말았어야 한다는 예감이 먼저 들더군요. 한밤중에 캐서린 아씨가 살며시 제 방에 들어와 침대 옆에 앉아 머리카락을 당기는 바람에 저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난 잘 수가 없어, 엘렌. 아씨는 변명 삼아 말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누가 상대를 해줬으면 해. 자기한테는 흥미 없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고 에드거는 기분이 나쁜 거야. 돌아져서 바보 같은 소리나 하지. 입을 열려고 하지도 않아.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잠이 오는데 이야기하자고 드는 것은 잔인하고 이기적이라는 거야. 조금만 화가 나면 언제나 몸이 불편하대지. 내가 히스클리프를 몇 마디 칭찬했더니 두통이 나는지 질투가 나는지 그만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서 나와버렸지. 그분에게 히스클리프 칭찬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릴 적에도 서로 싫어했으니 히스클리프도 그분을 칭찬하는 것을 들으면 마찬가지로 싫을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니까요. 둘 사이에 싸움을 시키고 싶지 않거든 그분 앞에서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마세요. 하지만 그건 커다란 약점을 드러내는 것 아니야? 아씨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아. 이사벨라의 머리카락이 금빛이고 살결이 희고 맵시가 우아하고 가족 모두가 그녀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는 결코 마음이 상하지는 않아. 심지어는 넬리, 너까지도 우리가 말다툼할 때는 무조건 이사벨라 편을 들지. 하지만 나는 마치 너그러운 어머니처럼 양보하고 그녀를 아기라고 부르고 아양을 떨어서 화를 풀게 한다고. 우리 사이가 좋은 것을 보면 오빠 되는 사람도 기뻐하고 그러면 나도 기쁘단 말이야. 그런데 그 남매는 아주 닮았어. 너무 귀염 속에서만 자랐어. 이 세상이 자기네들만 살도록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나도 두 사람 모두의 비위를 맞추고 있지만 역시 한번 골려주는 게 그들에게는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씨. 그분들이 아씨의 비위를 맞추는 거죠. 그분들이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뻔하거든요. 그분들이 아씨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애쓰니까 아씨도 그분들의 일시적인 변덕을 너그럽게 봐주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양쪽이 같은 정도로 중요한 일에 부딪히면 결국은 싸우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씨가 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분들도 아씨 못지않게 고집을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죽도록 싸우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 넬리? 아씨는 깔깔 웃으면서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아니야. 실은 나도 그의 사랑을 믿고 있어. 내가 그이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이는 보복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그토록 사랑해 주시니 더욱더 그분을 소중히 해야 한다고 저는 충고했어요.
그야 소중하지. 하지만 사소한 일로 훌쩍거릴 필요는 없잖아? 유치하단 말이야. 내가 히스클리프는 어느 누구한테든 존경을 받을 만하고 그와 사귄다는 것은 이 고장 제1의 신사에게도 명예로운 일일 거라고 말했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되지. 또 자기도 그 정도의 말을 하면서 함께 기뻐했어야지. 그이는 그와 친해져야만 하고 또 그를 좋아할 만도 하지. 히스클리프도 그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의 행동은 훌륭했다고 생각해. 그가 워더링 하이츠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보기에 그는 모든 점에서 달라졌어요. 완전히 기독교도 다와졌어요. 사방의 원수에게 우정의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가 설명을 하더군. 나도 넬리 못지않게 놀랐어. 넬리가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넬리한테 내 소식을 들으려고 갔었다는 거야. 그래 조셉이 힌들리 오빠에게 말했더니 오빠가 나와서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살았느냐고 묻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엔 들어오라고 하더래. 마침 몇 사람이 노름을 하고 있었는데 히스클리프도 끼게 되었고 오빠가 그에게 돈을 좀 잃었대. 게다가 그에게 돈이 많은 것을 알고 저녁에 다시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도 승낙했다는 거야. 힌들리 오빠는 너무 무모해서 신중하게 친구를 고르지 못하지. 그렇게 야비하게 욕을 보인 사람에게는 조심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려 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히스클리프가 옛날에 자기를 박해하던 사람과 다시 인연을 맺으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저택에 걸어서 올 수 있는 곳에 몸을 두고 싶고 우리가 함께 살았던 집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야. 게다가 김어튼보다 거기에 살면 나도 그를 만날 기회가 더 많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워더링 하이츠에서 살게 해주면 사례는 후하게 할 작정이라니까 오빠는 틀림없이 욕심이 나서 단박에 허락할 거야. 오빠는 언제나 욕심이 많았거든. 오른손으로 잡은 것을 왼손으로 내버리기도 하지만 말이야. 젊은 사람이 살기에는 좋은 집이죠. 저는 말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염려되지 않으세요, 아씨? 히스클리프라면 조금도 걱정 없어. 그는 똑똑하니까 위험한 일은 하지 않을 거야. 힌들리 오빠는 조금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보다 심보가 더 나빠질 리도 없고 해를 입힌다거나 하지 않게 내가 중간에 서지 뭐. 오늘 저녁 일로 해서 나는 다시 신과 인간에게로 돌아서게 됐어. 지금까지는 하느님의 뜻에 화가 나서 거역했었어. 정말 넬리, 나는 너무 괴로웠어. 그 괴로움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안다면 그이도 괜한 화로 그것이 사라진 기쁨을 흐리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거야. 그 괴로움을 혼자 참으려 한 것은 그에 대한 배려에서였어. 자주 느끼는 괴로움을 내가 표시라도 했더라면 그이도 나 못지않게 그 괴로움이 덜어지기를 원했을 거야. 그러나 이젠 지난 일이야. 그러니 그이가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해서 보복하지는 않겠어. 지금부터는 무슨 일이든지 참을 수 있어. 아무리 천한 인간에게 뺨을 맞더라도 다른 쪽 뺨을 돌려댈 뿐만 아니라 화를 돋운 데에 대해 용서를 빌 거야. 그 증거로 당장 그이한테 가서 화해를 청해야겠어. 잘 자. 나는 이제 천사야. 이렇게 우쭐해하면서 아씨는 나갔어요. 그리고 그 결심을 수행한 결과가 성공했다는 것은 다음날 명백해졌죠. 린튼 서방님은 화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캐서린 아가씨가 너무 쾌활하기 때문에 흥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았지만 캐서린 아씨가 이사벨라 아씨를 데리고 그날 오후에 워더링 하이츠로 가기로 한 데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캐서린 아씨는 그 보답으로 린튼 서방님께 한껏 살갑게 대하고 애정을 쏟아 며칠 동안 그 집은 마치 천국과 같았죠. 그리하여 주인도 하인들도 거칠 줄 모르는 햇빛을 쬐는 듯 했답니다. 히스클리프는 앞으로는 히스클리프 씨라고 해야겠지요. 처음에는 드러시 크로스 저택을 방문할 때 조심을 하여 그 집 주인이 자기 방문을 어느 정도까지 참아주는지 알아보려는 눈치였어요.
캐서린 아씨도 그를 맞이할 때는 지나치게 기쁜 내색을 안는 것이 지각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리하여 그는 차차 드러시 크로스 저택에 찾아갈 수 있는 손님으로서의 권리를 굳혔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는 남 앞에서 몹시 수줍어했는데 그 버릇이 많이 남아있어 감정을 야단스럽게 드러내지 않는데 도움이 되었죠. 우리 주인도 한시름 놓게 되었지만 그것도 잠깐 그 뒤의 사정으로 한동안 다른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새로운 걱정거리란 찾아오는 대로 내버려둔 손님인 히스클리프를 이사벨라 린튼 아가씨가 갑자기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좋아하게 된 예기치 않은 불행이었지요. 이사벨라 아가씨는 그때 18살의 매력적인 아가씨였어요. 눈치도 빠르고 감정도 퍽 예민하여 화가 나면 참을 줄을 몰랐지요. 성격은 팔팔했지만 태도는 어린애 같은 데가 있었어요. 이사벨라 아가씨를 몹시 사랑했던 아가씨의 오빠는 터무니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데 놀랐죠. 이름도 없는 사내와 결혼을 하는 것이 타락이라든가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 자기 재산이 그러한 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든가 하는 사실을 제쳐두고라도 그는 히스클리프의 성질을 꿰뚫어보고 비록 외모는 달라졌다 해도 그의 마음은 달라질 수도 없고 달라지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만한 눈치는 있었죠. 린튼 서방님은 그 속내가 두렵고 싫었던 거예요. 이사벨라 아가씨의 인생을 그에게 맡긴다는 생각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하고 싶지도 않으셨죠. 게다가 상대편에선 아무 말이 없는데 이사벨라 아가씨가 혼자 좋아했고 그런데도 상대편이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서방님은 더욱더 마음이 내키지 않으셨을 테지요. 그것은 그렇다는 걸 알아차리자마자 히스클리프가 일부러 꾸민 일이라고 책망하신 걸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는 한동안 이사벨라 아가씨가 무언가에 초조해하고 연연해한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아가씨는 점점 성질을 부리고 귀찮게 굴었어요. 늘 캐서린 아씨에게 대들고 골리고 하여 원래 참을성이 적은 아씨를 금세라도 화나게끔 할 것 같았죠. 우리는 건강이 나쁜 탓이라 생각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버려 두었답니다. 아무튼 수척해지는 것이 우리 눈에도 뚜렷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가씨가 이상하게도 고집을 부리면서 아침도 먹지 않고 하인들이 시킨 일을 하지 않는다는 둥 자기가 집안에서 푸대접을 받아도 아씨는 내버려 두며 에드가 서방님도 자기를 소홀히 한다는 둥 문을 열어두어서 감기가 들었는데 우리가 자기 성미를 건드리려고 일부러 거실에 난로불을 꺼버렸다는 둥 투덜대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하찮은 비난을 들어놓자 캐서린 아씨는 잔말 말고 자라고 실컷 꾸짖은 다음 의사를 부르러 보내겠다고 소리쳤답니다. 케네스 선생 얘기가 나오자 이사벨라 아가씨는 단박에 자기는 아픈 데는 없지만 캐서린 언니가 심하게 굴어서 마음이 언짢은 거라고 소리쳤어요. 어떻게 나를 심하다고 할 수 있어요? 버릇없는 어린애 같으니. 캐서린 아씨는 부당한 주장에 놀라면서 외쳤어요. 확실히 머리가 어떻게 된 모양인데 언제 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어제. 이사벨라 아가씨는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어제라니? 그녀의 올케가 되물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벌판을 걸어오고 있었을 때 나한테는 맘대로 돌아다니라고 하고는 언니는 히스클리프 씨와 함께 산책을 했잖아요. 그게 심했다는 거예요? 캐서린 아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가씨가 옆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옆에 있든 없든 우리는 상관없었으니까. 나는 다만 히스클리프의 이야기가 아가씨한테는 전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였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가씨는 울었습니다. 언니는 내가 거기 있고 싶어 하는 걸 알고 나를 쫓으려고 한 거야. 이 아가씨가 제정신일까? 캐서린 아씨는 제게 하소연하듯이 물었어요. 우리가 한 얘기를 한마디도 빼지 않고 되풀이하겠어요. 이사벨라 아가씨,
아가씨에게 재미있었을 일이 있으면 말해봐요. 그 이야기는 아무래도 좋아요. 아가씨는 대답했어요. 나는 같이 있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캐서린 아씨는 이사벨라 아가씨가 말을 맺기를 주저하는 걸 눈치채고는 대꾸했어요. 그이하고 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젠 그대로 물러나지만은 않겠어요. 아가씨는 열을 올리면서 계속 말했어요. 언니는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말구유의 개처럼 심보가 고약해. 자기 말고는 그 누구도 사랑받는 꼴을 못 보지. 아가씨는 건방진 원숭이 새끼 같아요. 캐서린 아씨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그러나 그런 천치 같은 수작은 믿지 않겠어요. 아가씨가 히스클리프의 사랑을 탐내고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아마 잘못 들은 거겠죠? 이사벨라 아가씨? 아니, 잘못 듣지 않았어요. 사랑에 푹 빠진 아가씨는 말했어요. 언니가 에드거 오빠를 사랑한 것보다 더욱 나는 그이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이도 언니만 내버려 둔다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렇다면 나는 왕국을 준대도 아가씨가 되지는 않겠어요. 캐서린 아가씨는 힘주어 잘라 말했어요. 그 말은 진지한 것 같았죠. 넬리, 아가씨가 미쳤다는 걸 납득시켜줘. 히스클리프가 어떤 사람인지, 즉 세련된 데라고는 없고 교양도 없는 야만인이며 퍼즈와 현무한 뿐인 메마른 들판과 같은 인간이란 걸 말해줘. 퍼즈는 금좌나의 한 종류이다. 내가 아가씨에게 그를 사랑하라고 권하느니 차라리 저 어린 카나리아를 겨울 숲에 놓아주겠어. 아가씨가 그러한 꿈을 꾼다는 것은 그의 성격을 한심할 정도로 모르기 때문이야. 그가 겉으로 봐서는 무서워도 마음속에는 깊은 인자함과 애정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야. 그는 아직 다듬지 않은 다이아몬드나 진주가 들어있는 조개와 같은 촌뜨기가 아니라 사납고 무자비하고 늑대 같은 사내야. 난 그 사람에게 이러저러한 원수를 해치는 것은 너그럽지 못하고 잔인한 일이니까 그대로 놓아두라는 투로 말한 적은 없어. 그들이 욕을 보는 게 싫어서 놔두라고 말하는 거야. 만약 아가씨가 귀찮다고 생각되면 그는 아가씨를 참새알처럼 쥐어서 터뜨릴걸? 그가 린튼 집안 사람을 사랑할 리 없다는 걸 난 알고 있어. 그렇지만 아가씨의 재산과 앞으로 물려받을 유산을 보고 결혼할 수는 있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은 점점 탐욕이라는 죄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 그리고 나는 그와 친구 사이야.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만약 그가 정말 아가씨를 차지하려 한다면 아마 나로서는 아가씨가 덫에 걸리도록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할 정도로 친하단 말이야. 이사벨라 아씨는 올케를 노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어요. 어쩌면 아가씨는 노엽게 말을 되풀이했어요. 언니는 20명의 적보다도 나빠. 악독한 친구 같으니. 아, 그렇다면 내 말을 믿지 않는단 말이야? 캐서린 아씨는 말했어요. 내가 고약한 이기심에서 이런 말을 하는 줄 알아? 그렇지, 확실히 그래. 이사벨라 아가씨는 비꼬았어요. 언니를 보면 몸소리가 쳐져. 좋아 하고 상대편도 외쳤습니다. 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음대로 하라지. 난 할 말 다 했으니 이제 이야기는 그만두고 아가씨의 건방진 거만에 져주기로 하지. 언니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고생이란 말이야. 이사벨라 아가씨는 캐서린 아씨가 방을 나가자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방해하고 있어. 언니는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위안을 망쳐버렸어. 언니가 한 말이 거짓말이지. 그렇지 않아? 히스클리프 씨는 악마 같은 사람이 아니야. 훌륭하고 진실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언니를 잊지 않고 있었겠어. 그는 생각하지 마요, 아가씨. 저는 말했습니다. 불길한 징조를 가지고 오는 새 같은 사람이죠. 아가씨의 짝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캐서린 아씨의 말이 좀 지나치긴 했지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의 마음을 나나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실제보다도 더 나쁘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정직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짓을 감추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돈을 벌었으며 왜 그가 미워하는 사람의 집인 워더링 하이츠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오고부터는 언슈 서방님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들 해요. 그 두 사람은 날마다 밤샘 노름을 하고 힌들리 서방님은 토지를 잡혀 돈을 꿔가지고는 노름이나 술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바로 일주일 전에 들은걸요. 조셉 영감이 말했어요. 김어튼에서 만났거든요. 그가 그러더군요. 넬리, 우리는 머지않아 검시관에 조사를 받아야 한대. 우리 집 두 양반 중에 한 사람이 다른 하나가 마치 송아지라도 죽이듯 제 몸에 칼을 꽂는 것을 말리려다 손가락이 떨어질 뻔했어. 자살하려고 한 것은 주인이야. 하느님의 심판을 받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는 거지. 주인은 하느님의 법정에 앉아있는 재판관들을 두려워하지 않아. 바울, 베드로, 요한 혹은 마태 그 어느 누구도 겁내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 주인은 그러한 성자 앞에 그 뻔뻔스러운 얼굴을 내밀고 싶다는 거지. 게다가 그 히스클리프라는 녀석 말이야. 그 녀석 대단해. 진짜 악마의 장난을 보고도 누구 못지않게 껄껄 웃을 수 있으니 말이야. 임자네 집에 가서 우리 집에서 자기가 얼마나 멋지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던가? 이런 식이야. 해 질 때 일어나서 주사위를 던지고 브랜디를 마시고 덧창을 닦고 다음날이 될 때까지 촛불을 켜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면 우리 집 주인이 욕지거리를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 방으로 가는데 점잖은 사람은 부끄러워서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지 않을 수 없어. 그리고 그 악한 돈 계산을 하고 먹고 자고 그리고 가서 남의 마누라와 쓸데없는 수작을 하는 거지. 물론 캐서린 아씨에게는 아씨의 아버님 돈이 어떻게 해서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아씨 오빠가 몰락의 대로를 다름질 척하면 자기가 미리 달려가서 통행세를 받고 문을 열어주어 빨리 파멸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겠지. 자 보세요 린튼 아가씨. 조셉은 고약한 늙은이긴 하지만 거짓말쟁이는 아니랍니다. 히스클리프의 행동에 대한 그 영감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아가씨도 그러한 남편을 갖고 싶지는 않겠죠? 엘렌도 다른 사람들과 한패가 되었군. 아가씨는 말했어요. 그러한 중상모략은 듣지 않겠어. 이 세상의 행복은 없는 거라고 남에게 납득시키고 싶어 하다니 엘렌도 틀림없이 고약한 사람이야. 혼자 내버려 두었다면 이사벨라 아가씨가 그러한 생각을 그만두었을지 아니면 끈기 있게 줄곧 그 생각만 하고 있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아가씨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그 다음날 이웃 읍내에서 치안판사 회의가 있어서 우리 서방님이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히스클리프가 서방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 보통 때보다도 조금 일찍 찾아왔던 것이죠. 캐서린 아씨와 이사벨라 아가씨는 서로 적의를 품고 있었지만 말없이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이사벨라 아가씨는 경솔하게도 은밀히 품고 있던 생각을 순간적인 감정에서 털어놓은 것을 스스로 놀랍게 생각하고 있었고 캐서린 아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사벨라 아가씨가 정말 괘씸했었죠. 그녀로서는 이사벨라 아가씨의 주제넘은 짓을 다시 비웃기는 할 망정 웃어넘길 수는 없었을 거예요. 히스클리프가 창 밑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캐서린 아씨는 웃음을 지었답니다. 저는 난로 청소를 하다가 아씨의 입에 짓궂은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지요. 이사벨라 아가씨는 생각에 잠겨 있었거나 책에 열중해 있어서 문이 열릴 때까지도 거기 있었어요. 도망칠 수 있었더라면 도망치고 싶었겠지만 너무 늦어 그럴 수도 없었죠. 들어와요. 마침 잘 됐어요. 캐서린 아씨는 난로불 앞으로 의자를 끌어다 놓으면서 쾌활하게 소리쳤어요. 여기 두 사람 사이에 얼음을 녹여줄 제3자가 정말로 필요하던 참인데 당신이 바로 우리 두 사람에게 그렇게 해줄 사람이거든. 히스클리프,
드디어 나보다도 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떳떳이 소개하겠어. 이제 우쭐하시겠군. 아니, 넬리가 아니야. 그쪽을 보지 마요. 가엾게도 내 시누이가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과 마음을 생각하기만 해도 그리움에 애가 타는 판이네요. 이 집 주인의 매제가 되는 것도 당신의 마음에 달렸어. 아니, 이사벨라, 달아나게 두지는 않겠어. 아가씨는 어쩔 줄 몰라 붕괴하며 일어서는 이사벨라 아가씨를 붙들고 놀리는 척 하면서 말을 계속했어요. 우리는 당신 일로 마치 고양이들처럼 다투고 있었어. 그리고 당신에 대한 감탄과 헌신적인 사랑을 들고 나오는데 내가 완전히 당했지. 게다가 내가 점잖게 물러서기만 한다면 내 경쟁자가 되려는 아가씨는 당신의 가슴에 사랑의 화살을 쏘아 영원토록 자기 것으로 삼고 내 모습 같은 것은 영원히 잊어버리게 만들 거라고 하지 않겠어? 캐서린, 이사벨라 아가씨는 체면을 차려 자기를 꼭 붙잡고 있는 언니의 손을 뿌리치려고도 하지 않고 말했어요. 농담이라 하더라도 진실을 잊지 않고 나를 중상모략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싶어. 히스클리프 씨, 당신 친구에게 나를 놓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언니는 당신과 내가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잊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는 이런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지만 나로서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손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았어요. 상대가 자기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가졌든 전혀 무관심한 듯이 보이자 이사벨라 아가씨는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언니를 향해 속삭이는 소리로 놓아달라고 하소연했어요. 절대로 안 되지. 다시는 말구유에 개라고 부르게 하지 않겠어. 못 가. 히스클리프, 좋은 소식을 듣고도 왜 기쁜 얼굴을 하지 않지? 이사벨라는 나에 대한 에드거의 사랑 같은 것은 당신에 대한 자기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맹세하고 있어. 확실히 그런 말 했지, 엘렌? 그리고 이 사람은 그저께 산책을 한 뒤로 곧 단식하고 있어. 당신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며 내가 자기를 쫓아버려서 속상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서라는데. 그건 당신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히스클리프는 두 사람 쪽으로 의자를 돌리면서 말했습니다. 하여튼 아가씨는 나와 함께 있는 걸 피하고 싶어 하는군. 그러고 나서 히스클리프는 예를 들면 인도에서 가져온 지네와 같이 징그럽지만 호기심에서 보고 싶어지는 낯설고 역겨운 동물이라도 바라보듯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사벨라 아가씨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가엾게도 이사벨라 아가씨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죠. 얼굴이 계속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속눈썹에 눈물이 맺히면서 그 작은 손가락에 힘을 주어 캐서린 아씨의 꼭 붙잡은 손을 풀려 했어요. 그러나 팔을 잡고 있는 캐서린 아씨의 한 손가락을 풀면 다른 손가락이 감기자 전부를 한꺼번에 풀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손톱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날카로운 손톱에 긁힌 캐서린 아씨의 손에는 초승달 같은 새빨간 손톱 자국이 났죠. 이런 암호랑이 같으니? 캐서린 아씨는 아가씨를 놓고 아픈 나머지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제발 가버려. 그리고 그 여우 같은 낯짝 내놓지 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손톱을 드러내다니 어리석기도 하지. 그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짐작도 안 가? 봐. 히스클리프, 저 손톱이 사람 잡을 무기야. 눈을 핥히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만약 나를 핥히려 들면 그 손톱을 뽑아주지. 그는 이사벨라 아가씨가 문을 닫고 나갔을 때 우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아가씨를 그렇게 골린 거지, 캐시? 아까 말한 게 정말은 아니겠지? 정말이었어. 아가씨는 몇 주 동안이나 당신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어. 오늘 아침에는 당신 이야기로 온통 야단이었고. 그래서 좀 진정시키려고 내가 당신의 결점을 똑바로 말해줬더니 기분이 나빴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악담을 퍼붓잖아.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건방진 애를 골려주려고 한 것뿐이니까. 사랑하는 히스클리프, 나는 아가씨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이 꼼짝 못하게 붙잡아서 집어삼키게 내버려둘 수가 없어. 그 아가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럴 생각 없어. 굴처럼 뜯어먹으려고 든다면 별 문제지만. 굴이란 송장 파먹는 귀신이다. 내가 만약 그 메스꺼운 나비년 같은 얼굴과 함께 산다면 이 이상한 소문이 날 거야. 가장 평범한 소문이라도 내가 하루나 이틀마다 그 흰 얼굴을 무지갯빛으로 멍들게 하고 푸른 눈에는 시커멓게 핏발이 맺히게 한다는 소문 같은 것 말이야. 그 두 눈이 보기 싫을 정도로 린튼을 닮았더군. 보기 좋게도 라고 말해. 캐서린 아가씨는 말했어요. 그건 비둘기의 눈, 천사의 눈이야. 그 아가씨가 자기 오빠의 상속인이지? 그렇지?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물었어요. 그건 생각만 해도 분해. 캐서린 아씨는 대답했습니다. 에드거와 나 사이에 5명의 아이가 태어나 아가씨의 상속권을 없애버리게 빌어줘. 하지만 지금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당신은 주위 사람들의 재산을 너무 탐내. 이 이웃집 재산은 내 것이라는 걸 잊지 마. 설사 이 집 재산이 내 소유라 하더라도 당신 것이면 변함이 없지. 히스클리프는 말했어요. 하지만 이사벨라 린튼은 어리석을지는 몰라도 미쳐 있을 리 없어. 어쨌든 당신이 충고한 대로 그 문제는 덮어두지. 두 사람은 그 이야기를 중단했어요. 캐서린 아씨는 아마 입으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도 잊어버린 모양이었어요. 그러나 히스클리프는 틀림없이 그날 밤에도 자주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캐서린 아씨가 그 방에서 나가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혼자서 미소를 띄었다기보다는 싱긋 웃으며 생각에 잠기는 것을 보았거든요. 저는 그의 행동을 감시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캐시 아씨보다도 서방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서방님은 친절하고 사람을 믿어주고 명예를 존중했거든요. 캐시 아씨는 정반대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몸가짐이 너무 단정치 못한 것 같아서 아씨의 지조를 별로 신뢰할 수 없었고 아씨의 기분에는 더욱더 공감할 수 없었죠.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 워더링 하이츠와 드러시 크로스 저택이 히스클리프 씨한테서 조용히 노연하고 우리 모두가 그가 돌아오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길 바랐답니다. 그의 방문은 제게 깨지지 않는 악몽과 같았고 서방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이 워더링 하이츠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압박감을 주었어요. 하느님이 길 잃은 양과도 같은 힌들리 서방님을 버리시어 악의 구렁텅이를 헤매게 하시자 한 마리의 악독한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